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교환의 흔적의 역사 183회입니다. 예, 지금 녹음을 목요일 날 저녁 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고 하면 금요일 날 또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정상회담이라는 게 뭐 양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잘은 모르겠고 뭐 잘 되겠죠. 어쨌든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이 판문점인데 그래서 뭐 되게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눈이 뭐 쏠리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그 65년 전, 그러니까 1953년이죠. 7월 27일 날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바 있죠. 이게 휴전회담이 벌어진 곳이라서죠? 그렇습니다. 그때 53년 7월 27일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1127일을 이제 한국 전쟁이 끌었거든요. 예. 그 한국 전쟁이 끝난 날이죠. 그러니까 이 판문점이 어떻게 해서 회담 장소가 된 거예요? 예, 약간은 배경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죠. 근데 이제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1968년도가 그때 이제 뭐 한 7살, 8살 될 때인데 1.12 사태가 나서 김신조 일당이 이제 서울 침입했던 그날 밤에 사실 그 공비들이 우리 동네로 막 이렇게 도망가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지금도 밤에 그 총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그 마실을 가갖고 되게 어린 마음에 걱정을 하고 막 제가 울고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아직 안 와갖고 밤 9시 정도 됐었는데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그 저보다 뭐 10년, 20년 선배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전쟁을 겪은 세대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 같은 세대는 좀 실감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쟁이 그 1950년 6월 25일 날 벌어지고 유엔군이 또 참전을 하고 또 뭐 공방을 벌이다가 10월쯤 되면 이제 압록강까지 진출하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는 줄 알고 전쟁이 그랬다가 중공군이 또 개입을 하잖아요. 다시 밀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지금의 군사분계선 인근 이쪽에서 이제 다시 뭐 공방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말을 쓰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년이 다 되도록 전투 범위가 이제 20, 30km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으로 되니까 이제 뭐 전쟁이 좀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양쪽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휴전회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51년 7월 8일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고 1년 좀 지나서죠. 예비회담하고 이틀 뒤에는 본회담이 열리는데 그래서 이제 휴전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처음부터 판문점이었어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개성이었거든요. 7월 8일 날 열린 예비회담은 개성의 광문동에 있는 민가에서 열렸고 이틀 뒤에 10일 본회담은 옛날에는 뭐 고급 요정이었다 그래요. 내봉장이라는 데서도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근데 왜 개성이었을까요? 이게 그 개성을 그 지도를 보면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됐을 때 경계선이 38도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개성이 바로 38도선 선상에 걸쳐 있는데 약간 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방 직후에는 개성 자체는 남한 땅으로 돼 있고 송악산 쪽은 북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 되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51년 6월 30일하고 7월 1일 날 그 이제 유엔군 측이 먼저 제안을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뭐 제안을 해줘. 그러니까 휴전을 위한 예비회담을 원산 비행장이나 아니면 개성 임진강 사이에 있는 국도상에서 개최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공산군 측에서는 그러면 그 옛날 그 한국전쟁 직전에 어떤 국경 개념이 아니지만 남북 분단 개념으로 해서 38도선상의 개성이 어떠냐라고 이제 화답을 했죠. 근데 개성이 한국전쟁 이전에는 38도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회담 장소로 낙점된 거네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휴전회담이 열리던 1951년 7월 그때 이제 적시하였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공산군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것이 사실은 휴전회담에서 발목을 계속 잡게 됩니다. 휴전회담은 처음부터 신경전이 대단했다면서요? 예,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비회담 아까 했던 광문동 민가에서 처음 했다는 건데 유엔군 대표가 회의장에 먼저 싹 들어가 갖고 남쪽을 향해서 뭐 의자에 앉는 뭐 그런 작전을 폈는데 그것이 이제 이른바 남면의 의자에 앉았다라는 그때 뭐 잠깐 말씀드리겠죠.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의 전통을 보면 남쪽을 향해서 앉아 있는 것. 이건 황제가 제후를 거느릴 때 아니면 승자가 패자를 거느릴 때 위치거든요. 왜냐하면 이 태양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엔군 대표단이 누구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동양 전통에 맞는 그런 이제 기선을 제압한 건데 공산군 측이 한 방 먹었잖아요. 이제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과를 베풀었죠. 네네. 그 다과를 이제 유엔군이 한 입도 안 먹었다 그러죠. 왜요? 다과를 베푼다는 거는 승자가 패자를 위해서 내리는 하사품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근데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시작에 불과한 건데요. 번외담이 딱 열리고 그래서 이제 유엔군 대표가 개성에 도착을 하는데 네. 여기 이제 가관이죠. 그래서 공산군 측이 일부러 그 유엔군 대표를 그 태울 차에 어떻게 했냐면 유엔군한테 노획한 그런 차, 그러니까 총알 자국, 피 자국이 묻은 뭐 지프차에다가 대표단을 막 태우고 그 지프차에는 100개를 달았죠. 왜냐하면 이제 적차기 때문에 100개를 단 거는 공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합의를 한 거였는데 이게 100개라는 게 사실은 항복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프차 앞뒤로 북한군 장병 아주 깨끗하게 차려입은 북한군 장병들을 가득 태웠어요. 트럭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치 유엔군을 항복사절처럼 대접한 건가요? 그렇죠. 100개를 달고 핏자국, 총알자국 묻은 노획한 지프에다가 유엔군 대표단을 싣고 그 뒤로 이제 그 공산군 그 이 병사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막 그 개성 시내를 또 천천하게 이렇게 천천히 퍼레이드 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듯이.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진 또 막 찍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개선장군처럼 시내 퍼레이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유엔군 대표단 입장에서 보면 영락없이 항복회담에 임하는 모습 이렇게 됐죠. 그 유엔군 측에서는 뭔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뭐 그래도 이미 지났거든요. 사진 다 찍었으니까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회담장 들어가서도 신경전을 좀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공산군 측이 남면 자리를 남쪽을 향해서 딱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엔군 측에서 승자가 먼저 발언해야 된다, 발언한다라는 동양의 간섭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개회사를 싹 먼저 읽고 그래서 반격을 뭐 시도했다 그러죠. 좀 유치한 것 같은데요. 뭐 유치한 정도가 아니라요. 뭐 더 웃기는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딱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유엔군 대표가 이상하게도 유엔군 대표가 이제 공산군 쪽을 보니까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높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키도 작은데 남일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했더니 유엔군 의자를 이 10cm 정도 잘라 나온 거죠. 공산군 측이. 그래서 그러니까 유엔군이 뭐냐 의자를 빨리 바꾸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의자를 바꿔줬는데 이미 이제 사진은 다 찍혔죠. 아이고. 근데 처음부터 이 지경이니까 회담이 잘 될 리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담이 계속 중단, 결렬, 뭐 재개 이런 식으로 이 반복을 했는데 8월 10일 날 재개된 20차 회담 여기서는 양측이 무려 2시간 11분 동안 상대의 눈을 째려보는 그런 눈싸움을 벌였죠. 사실 희대의 천국이었죠. 근데 눈싸움을 계속한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진짜로. 눈싸움만요. 눈싸움으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그러면서 공산군 측이 어떻게 했냐면 제국주의자들의 이 사신은 상가집 개보다 못해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프랭카드 같은 걸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렇게 눈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유엔군 측에서 못 견디고 그냥 눈싸움 풀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쟁점은 뭐였어요? 처음 초기 쟁점은 사실 군사 분계선을 어디로 획정을 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산군 측은 처음에는 38도선 분단 상태, 그러니까 그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려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 전처럼 38도선을 양측의 군사 분계선으로 획정해야 한다. 그렇죠. 이제 덤은 하나 있었죠. 모든 외국군 철수를 요구한 거죠. 유엔군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엔군이 제공권, 제해권을 다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로 그냥 공산 쪽 그 북한을 영공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던 거기 때문에 유엔군으로서는 웃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접촉선, 전선은 여기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먹으면 뭐 몇십 킬로 더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1951년 7월 그 당시에 전선보다도 오히려 30에서 50km 북쪽에 군사분계선을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왜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공권,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전진해야 된다. 뭐 이런 요지죠. 그러니까 양측 다 이제 씨알도 안 먹히는 주장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파국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파국을 위한 뭐 명분 쌓기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공산군 측에서 8월 22일 정도 되면 이게 휴전회담이 열리는 개성 중립지역 이런 데 막 폭격을 유엔군에서 막 했다. 라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고 계속 그런 주장을 해요. 개성 중립지대 뭐 지대에 조명탄을 투하를 했니 또 폭격을 했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폭격은 사실이었어요. 날짜였는데요. 예. 이 사실은 또 이제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긴 있어요. 그 10일 날인데 9월 10일 날 이게 항로 착오로 해서 유엔 공군기가 개성에 기총 소사를 가하는 일이 또 있었고 네. 10월 10일쯤 되면 또 유엔 항공기가 또 중립 지역을 오폭하는 거죠. 오폭.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 오폭하는 사건이 실제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조 사건하고 실제 사건이 중첩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개성은 이제 회담 장소로는 효용성이 없구나라고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문점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 옥신각신 끝에 그러면 그 쌍방의 접촉선 이게 이제 전선이라는 얘기인데 그 중앙 부근에 그러니까 개성하고 문산 사이에 그 중립지대인데 판문점이 어떠냐 그쪽이 어떠냐라는 이제 합의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판문점은 원래 유명한 동네였어요. 판자가 뭐냐면 널빤지 판자거든요. 예. 문자는 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널빤지 대문이 이제 있었던 좀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질척질척돼 갖고 널빤지 같은 거 대문을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널빤지로 만든 문짝 마을이다 이렇게 돼서 옛날에 그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주막거리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사진을 보면 도로변에 네 채 초가가 이렇게 옹색하게 자리 잡고 있는 뭐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목포, 서울, 의주로 가는 일본 국도 되게 중요한 국도잖아요. 거길 지나간 곳이었고 그다음에 개성하고 문산 사이에 중간지대라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낙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전사라는 책을 보면 회담 장소를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옮긴 것 이것도 사실은 공산군 측에 좀 이렇게 전략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요? 요충지, 그러니까 개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개성이 왜요? 그러니까 개성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양, 사리원, 개성, 문산, 서울 축선에 있고 그런 도시잖아요. 그리고 고려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사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담 장소를 남쪽으로 싹 옮겨버리면 군사분계선 뭐 보면 또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중립지대라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운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성은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유엔군에서 사실은 휴전회담을 진행하면서 고집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더 이상의 이제 진격적 작전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전선만 그냥 유지하는 작전을 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게 이제 그 나중에 우리 전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휴전회담을 보면은 당시의 전선을 경계선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사실 전력이 좀 세다고 생각을 했다면 더 북쪽으로 막 올라가려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 전선을 유지하려는 작전만 썼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책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동부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훨씬 북쪽으로 올라갔거든요. 38도선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서부전선 보면 개성하고 옹진반도를 잃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동쪽은 좀 뺏기더라도 개성하고 옹진반도는 사실 협상을 깨더라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제 아주 고집을 피운 거죠. 그래서 유엔군이 할 수 없이 이제 서부를 포기하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해득실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분계선 보면 38도선을 기준으로 보면 동쪽은 이북으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서부는 38도선보다 훨씬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성하고 옹진반도를 잃은 것이 어떨까 싶기는 하죠. 어떻게 보면 옹진반도 개성을 찾았으면 서해 오도 문제 이런 거 뭐 NLA 어떻고 이런 그 갈등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땅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동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건 아니니까 어떤지 모르죠. 근데 어쨌거나 휴전회담은 지긋지긋하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루한 공방전을 벌이게 되는데 협상이 다 타결되었다 싶으면 결렬이 되고 계속 이제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그 후에도 1년 7, 8개월 정도 이상을 끌었죠. 그러니까 그 대가는 굉장히 뭐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이 시작된 게 이제 1951년 7월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선이 지금의 군사분계선 휴전선을 오르내리는 교착 상태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전쟁 기간이 1127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무려 764일을 지금의 휴전선 근방에서 싸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희생 또한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땅 따먹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뭐 확 그 전쟁을 끝날라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국지전, 그냥 고지 쟁탈전 이런 걸로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3분의 2 정도의 기간으로 소모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전선이라는 게 한 20km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전투가 소모적이고 일상적인 거였고
장병들한테 그냥 화약 냄새 맡게 하고 그냥 부대 전투력을 그냥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그런 거. 그러니까 뭐 그냥 싸움을 위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내가 치면 네가 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보복전의 양상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휴전회담 와중에 약 6만 명 정도가 희생됐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기막힌 역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루하게 해서 희생을 그렇게 많이 뭐 이끌어낸 다음에 네. 회담이 159회를 열렸고 공식 회의만 575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양측이 주고받은 단어가 1,800만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광설만 늘어놓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953년 7월 27일 날 마무리를 졌는데 네. 그 이제 서명한 날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거든요. 이 오전 10시 판문점 풍경은 지극히 무미건조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휴전사를 보면 판문점 일대의 하늘은 비가 뭐 내리는데 두툼한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전쟁이 아직 종언을 고하지 않았음을 일깨워 주었다라는 아주 감성적인 소감으로 시작되더라고요. 휴전사를 보면. 네. 그 조인식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면서요. 뭐 그렇죠. 그 뭐라 그러냐면 조인식장 벽에 네. 평화를 상징하는 2마리 비둘기가 그려져 있었고 근데 출입구가 이상하게 북쪽에만 하나 설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군 측이 출입을 하려고 그러면 공산군 측 구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군 측에서 네. 저 비둘기 그림을 제거하고 요구하고 예. 남측에도 출입구를 설치하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주장이 관철이 됐죠. 네, 막상 조인식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끝났다면서요. 그렇죠. 거기 기록을 보면 정각 10시가 되니까 쌍방이 수석 대표가 서로 반대쪽의 입장에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한여름인데 냉랭한 분위기였다. 양측 수석 대표는 인사도 악수도 없이 휴전협정문에 서명하고 돌아섰다. 단 12분 만이었다라고 휴전사가 써 있습니다. 한국 대표는 없었잖아요. 그 당시 한국은 그 남측은 이제 어떻게 보면 휴전협정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회담 자체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네. 그참에 이제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회담 반대 운동을 벌이고 난리를 쳤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그 휴전협정문을 보면 미국, 북한, 중국은 있는데 한국은 없잖아요. 이게 잘 한 걸까요?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좀 다르니까 뭐라고 무잘라듯이 평가할 수는 없고 전문가들이 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일단 끝났지만 판문점은 이후에도 회담 장소로 운영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에서 이제 공동 경비구역 JSA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쌍방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뭐 회담 장소로 유지가 된 거죠. 원래 판문점 안에서는 남북한 경비병들이 자유롭게 섞여 다녔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말 그대로 공동 경비구역이었으니까 그런 건데 원래 그 처음에 그러니까 이 1951년 그 10월에 이제 그 이 판문점으로 옮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판문점 반경 1000야드 정도, 그러니까 한 900m가 좀 넘죠. 그 원형구역 안에는 군사분계선 표시도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쌍방 경비원들도 마음대로 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자체가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사실 그 휴전선인데 무슨 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말뚝만 이렇게 1292개를 세우는 거거든요. 선이 아닌지 몰랐어요. 몰랐죠. 그 되게 그 모르는 게 많아요. 휴전협정문을 읽어보면 하얀 선 있는 거 아니에요? 말뚝만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임진강변에 세워진 제0001호 표식물서부터 해서 동해안까지 세워진 마지막 1292호 표식물이 말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유엔군이 696개, 그다음에 공산군 측이 596개를 관리하는데 뭐 200m에서 500m 간격으로 이렇게 말뚝이 쳐져 있는데 물론 거기다가 이제 철조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뚝으로 쳐져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확실한 구분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했겠죠. 넘어가고 뭐 그랬겠죠. 그러나 휴전 후에 얼마가는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럽니다. 실수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건데 무사히 돌아왔다는 거죠. 그 예를 들자면 53년부터 54년 사이에 그 한국군하고 유엔군 병사들이 한 65명이 넘어갔다는 건데 한 그냥 3, 4일 안으로 그냥 돌아왔대요. 뭐 인수증 이런 것도 필요 없었다 그러고 그리고 큰 일도 있었다는 거죠. 54년 2월 5일 날은 그 미군 중령이 그 탄 군용 비행기가 북한에 착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그런 시인도 안 하고 그냥 인수증도 없이 그냥 기체와 함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55년도에도 이 공군 소인대 조종 실수로 해서 이제 북한 영공을 침입했다가 격추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일 만에 그냥
인수증도 없이 돌아왔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영화 JSA 같은 사건도 벌어졌다면서요? 예, 뭐 이거는 뭐 판문점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고 예. 군사분 개선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62년 9월 5일 날 돌발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이게 추석을 맞이한 남북한 경비경들이 야 우리 뭐 추석도 맞았으니까 재미있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갖고 이제 예. 같이 그 군사분 개선 인근에서 밥 먹고 뭐 술판도 예. 벌였다는 거죠. 뭐 이런 뭐 이 만남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당시에는 이제 술판을 벌인 게 문제가 돼서 건하게 취하니까 병사들끼리 언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이제 총격전으로 번졌는데 네. 이 사건으로 북한군 사병이 3명이 죽고 장교가 2명이 다쳤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군 병사 몇 명도 다쳤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그놈의 술이 문제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에서 이제 장교 2명이 다쳤는데 네. 이 사람들이 또 안 가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북한에서도 네. 이제 또 반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일어나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다가 이게 이제 냉전 분단이 고착화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휴전회담 열 때부터처럼 네. 유치찬란한 이제 경쟁의 무대로 변질이 되고 말죠. 어떤 경쟁이었어요? 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61년 초에 그 북한이 아무런 통지 없이 초소를 막 크게 언덕 위에 세우고 한 400명이나 인력이 투입됐는데도 아무런 통보 협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평화의 파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름 붙이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유엔군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파고다보다 더 좋은 시설을 세울게 하면서 이제 세운 게 자유의 집이라는 거죠. 그 1970년에는 또 북한에서는 또 파고다공원 철거하고 또 그 언덕에 방문각을 세우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건물을 세우면 상대방은 그것보다도 더 큰 건물을 짓고 뭐 이런 볼썽사나운 경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거네요. 뭐 그게 경쟁인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싸움에 있어서는 이성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우리들 싸움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그렇죠. 가만히 이성적으로 싸우다가 본질적인 거 싸우다가 너 왜 욕했어라는 거 그렇죠. 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욕 가지고 싸우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68년도 11월 28일 날은 정말로 비서장 회의가 양쪽에서 열렸는데 정말 아이들 장난 같은 총국이 또 빚어집니다. 어떤 일인데요? 북한 측에서 유엔사 측에서 판문점 기자 대기실 옥상에 그 설치된 탐조등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조명이죠, 조명. 그것이 북한 초소를 너무 환히 비춘다. 빨리 즉시 철거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사 측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는 이거 필요한 거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 정치 장교가 아주 강력한 빛을 발하는 참조등을 갖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엔사 비서장한테 루카스 대령이라는 사람한테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추니까 이제 루카스가 막 여기저기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계속 들이댄 거죠. 이것 봐라. 우리가 당신한테 이렇게 붙이면 네가 비치니까 견딜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놀려댄 거죠. 막 들이댄 거죠. 아니 무슨 상상만 해도 너무 코미디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루카스 대령이 또 이게 좋은 말을 해줘. 좋은 말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 고대 극작가인데 유리피디스라는 사람의 말이 있더라고요. 어두운 밤은 도둑들한테 안전한 시간이며 밝은 빛은 올바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탐조등을 비친 건데 그거는 진짜 밝으려고 한 거지. 딴 건 아니다. 어두운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군 장교가 일축을 하죠. 그래? 아니 그렇게 밝은 빛을 좋아하면서 왜 지금 비치는 이 탐조등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비쳤다는 거예요. 열받게. 아 정말 놀린 거네요. 근데 판문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면서요. 결정타죠. 이게 뭐 늘 얘기를 하는 건데 1976년 8월 18일 날 뭐 일어난 이른바 참 그 도끼 만행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도끼 만행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판문점에 군사분 개선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공동관리구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남북한 경비경이 왔다 갔다 하고 아까 그 건물 초소 이런 것들 경쟁적으로 짓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거죠. 판문점 내에 유엔사가 만든 관측소하고 초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5호 관측소하고 제3초소가 있었는데 당시에 판문점 내에서는 양측 경비경이 뒤섞여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상대방이 우리 편을 해코지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군이 유엔군 경비경을 해코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높은 곳에 있었던 유엔군 유엔사의 제5 관측소에서 유엔군사의 그 제3초소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이 섞여 있는 판문점 내에서 아군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감시를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초소하고 관측소 사이에 미루나무 한 그루가 이제 계속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미루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키도 크고 한 30m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사 측에서는 저기 좀 시야가 가리니까 저 미루나무를 잘라야 된다라는 이제 작업을 펼친 거죠. 그 과정에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유엔사 경비대장인 보니파스 대위라는 사람이 있고 마레트 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국군 김대희 모여서 8명이 호위하고 뭐 이러다가 북한군 경비경에 이제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 30명이 달라들어서 보니파스 대위를 짓밟고 뭐 도끼로 내리쳤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보니파스 대위나 마레트 중 이런 사람 2명이 죽은 거죠. 너무 끔찍한 사건이네요. 난리가 난 거죠. 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사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안 나죠. 저 그때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나요? 70년생이 아닌가요? 네,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래 그러면 그 미루나무를 아예 사실 좀 웃기는 건데 미루나무를 잘라야 된다. 자르는 작전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까지 재가를 받았다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미루나무 자르는 작전 때문에 B-52 폭격기까지 출동을 하고 전투기 40대까지 구성된 뭐 이 편대가 또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항공모함인 미드웨이가 뭐 75대 전폭기를 적재를 하고 진입을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 미루나무 자르는 작전은 사실 20분 안에 끝난 건데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그 대대적인 작전이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참여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특전단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니까 미루나무 작전 때 한 300여 명의 공병단하고 특전단이 투입돼서 이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엄호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전쟁 일보 정말 직전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미군 헬기가 군사분 개선을 넘어서 개선까지 날아갔다가 어떻게 보면 잘못 월경한 건데 그래서 뭐 북한군 총격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대항해서 출동을 하고 막 이랬다 그러면 전쟁 재발이죠. 뭐. 이제 북한이 잽싸게 사과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속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미루나무를 자르는 작전을 벌이고 몇 시간 후에 그 당시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라고 하지만 인민군 총사령관 명의로 유감을 표시하는 이제 이 통고문을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 당신 측, 그러니까 유엔군 측 총사령관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 통보문을 주죠. 근데 그나마 빨리 진정된 거잖아요. 북한도 식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당시에 3개월 정도 남아 있었는데 뭐 북한으로서는 지미 카터를 뭐 이렇게 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자극을 해갖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금방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판문점에 군사분계선을 그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2호 사건을 이제 그 매저지하면서 후속 조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하려면 이게 보니까 그냥 둬서는 이게 헷갈리더라. 그러니까 공동병기구역 안에 군사분계선을 두자라고 제의를 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 현존하는 공동경비구역 안에서의 안전보장 질서로는 이게 군사 인원의 충돌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뭐 쌍방의 경비인원들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격리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은 공동 경비구역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뭐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는요. 근데 그 이후에도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났다면서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뭐 78년 6월 3일에는 희대의 천국이 벌어지는데 우리도 이제 북한으로 잘못 이렇게 뭐 가거나 이렇게 납북되는 그런 어부들도 있었다 그러지만 남으로 이렇게 잘못 내려온 어부들도 있었거든요. 북한 어부들 송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송환하면서 뭐 옷도 좀 입혀주고 뭐 신사복도 입혀주고 선물도 가득 2손 가득이 이제 가져간 거죠. 그 선물 보따리를 주고 그러는데 군사분계선을 딱 통과를 하는데 어떤 뭐 북한 군인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막 옷을 다 벗고 선물을 막 군사분계선 나무로 막 벗어 던지고 옷도 벗어 던지고 결국은 신발도 벗어 던지고 결국 속옷바람으로 맨발에 그래서 판문각 계단을 올라가서 북한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충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과 냉전이 낳은 비극이네요. 뭐 그리고 뭐 84년도에는 또 소련인이 또 뭐
북한군 경비경 앞에서 사진 찍는 척 하다가 쏜살같이 또 그물 넘어오고 막 그랬다가 북한군 경비경이 또 자동소총 발사하고 네. 군사분계선 딱 넘어갔고 또 뭐 유엔사 소속 한국군이 또 죽고 미군도 부상을 당하고 하여튼 북한 경비병도 3명 죽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사상 초유의 총격전이 판문점에서도 일어났다 그럽니다. 네, 판문점에서는 이렇게 흑역사만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우리가 뭐 이 남북 회담을 하거나 평화회담을 할 때도 비밀리에 접촉도 하고 뭐 회담도 하는 장소였잖아요. 그리고 네. 이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 씨, 그다음에 문규현 신부가 사실 귀환한 곳이 여기잖아요. 판문점이잖아요.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아, 그건 기억나시나요? 이때는 89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 정주영 회장, 그다음에 소떼를 기억이 납니다. 몰고 통과한 곳이고 그래서 판문점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다서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판문점이라 그러면 분단과 냉전이 낳은 어떻게 보면 증오의 시작점이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달라져야죠. 판문점이 이제 분단의 끝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평화의 출발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분단의 끝이자 평화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뭐 다음에는 이런 판문점을 둘러싼 뭐 이렇게 흑역사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